대한민국 연안 방어의 중심 전략. 최첨단 유도탄 고속함 윤영하함. 급작스러운 ROC 변호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최강의 고속함 건조에 돌입한 해군과 조선소. 더욱 강력한 전투력을 위해 더 커진 함정을 더 빠르게 만들어야 하는 도전 과제. 여기에 적함의 그 어떤 공격에도 아군의 생명을 보호할 안전성까지 확보해야 한다. 최강의 안전성을 위해 윤영하함이 선택한 스텔스 기능. 그 첨단 기술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가? 40노트의 속도와 안정적 연안 작전을 위해 개발 도입한 워터제트. 하지만 이 워터제트에 결정적인 결함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도 했다. 윤영하함의 성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실은 무엇인가? 적정 레이더상 컨택 NL로 지속 작동력. 유도탄 고속함 개발의 주역들과 함께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윤영하함의 탄생 비화와 대한민국 함정 개발의 발전 방안을 알아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고속정 마지막 시간으로 윤영하함 고속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PKX 사업팀장을 역임하신 박균혁 예비역 해군대령 모셨습니다. 네, 박근영입니다. 충남대학교 함정시스템연구센터의 정재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의 이정관 상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함정이 그렇겠지만요. 특히 고속정이나 이 고속함의 건조 과정에서 이 속도나 이 무장 또 방어력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때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배의 중량, 바로 이제 무게가 문제가 될 텐데요. 더군다나 이제 이 윤영하함은 뭐 이전 시간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만은 이 ROC 과정에 있어서의 변경 때문에 이 속도와 이 중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정관 상무님께서 진행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요구하는 그런 상황은 많고 그 중량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계 및 건조 중 이 중량을 통제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많았습니다. 뭐 ROC에서 요구하는 그 중량도 만족을 시켜야 되겠지만은 뭐 고속 함정에서는 이 중량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이 중량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속력이라든지 함의 그 안정성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중량 그 통제를 선체 그리고 각종 그 장비 또는 뭐 자재에 대해서는 그 각각에 대해서 전부 목표 중량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그 경량화 재질을 적용을 해서 중량 경감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이게 탑재할 때, 함에 탑재할 때는 그 대행 저울을 이용해서 그 각각의 그 중량을 그 계량을 해서 중량 증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또한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 뭐 기자재 업체와도 그 설계 및 건조 과정에 뭐 수시로 이렇게 협조 회의를 실시를 했었고 또 중량통제위원회 또한 수시로 개최를 해서 현황을 확인을 하고 또 허용 기준치 이내로 그 중량이 통제되도록 하였고 뭐 최종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중량 통제 관리 기법 방법 이런 걸 적용을 해서 ROC에서 요구하는 중량뿐만 아니라 함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성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
우리 이제 보통요, 사람이나 이제 함정의 무게를 줄이는 일이 또 쉽지 않고요. 또 잘못하게 되면 또 이 줄이는 과정에서 꼭 탈이 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운영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량통제위원회까지 이제 가동시켜서 이 부분들을 이제 조율해 나간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중량을 통제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예, 설계상으로 중량을 만족시켰다 하더라도 실제 함을 건조할 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경사 시험을 실시합니다. 예. 경사 시험을 실시해서 중량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하나의 시험 평가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을 인도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건조 후에 중량이 만족되지 않으면 더 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조 후 최종 인도 시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이 중량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그러니까 설계, 생산, 자재, 품질 관리를 포함해서 전사적인 그런 중량 통제 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각 건조 단계별 전체 중량을 하나하나 모니터링해서 중량 증가가 예상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대책을 사전에 수립해서 불필요한 중량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시행착오라 하면은 일부 장비들의 경우 제작 후에 개량을 했을 때 중량을 초과한다든지 목표 중량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정 또는 재제작을 하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배에 하나하나 장비들에 대한 탑재 시기가 있는데 그 탑재 시기보다 늦게 이 탑재됨으로써 생산 공정에 일부 차질을 초래한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영하급 유도탄 이 고속함은요, 우리 이제 해군 함정 중에서 유일하게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건조된 함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2차 연평해전에서 너무 뼈아픈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사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균영 대령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윤영함은 설계 단계부터 이 승조원들의 어떤 생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연평해전은 이제 북방 한계선을 우리가 목숨으로 사수했고 또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줬기 때문에 승리한 해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의 인명 피해도 컸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윤영하함을 건조하면서 제일 중요시했던 것은 우리 함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존성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설계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먼저 우리 고속정들이 근접 전투에서 기습 공격으로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거리에서 우리가 교전이 가능하도록 76mm 함포라든가 유도탄 등을 탑재해서 적의 기습 도발로 인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방화 격벽을 설치를 해서 혹시 한 구역에서 화재가 나더라도 다른 구역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를 했습니다. 또는 이제 적이 포탄 파편이라든지 소변기탄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요 격실인 조타실이나 전투정보실, 기관실 등에 이제 방탄판을 설치해가지고 저그 포탄 파편으로부터의 우리 인명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를 하게 했고요. 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각 격실마다 수밀문을 설치를 하고 우리의 이게 벌집 구조처럼 격실을 이렇게 다변화 시킴으로써 한 2개의 격실이 이렇게 침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함이 이렇게 침수가 되는 일이 없이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영함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우리 고속정 잠수리함의 인명피해에서 얻은 교훈을 적극 반영해서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은 상무님, 이제 지금 생존성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최고의 생존성은 아예 이제 공격을 받지 않게끔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적의 탐색이나 조준으로부터 아예 그 자체를 방해하거나 무력화시켜 나가는 것들을 이제 의미할 텐데요. 이제 바로 이제 윤영화급에서 이런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윤영화 하면 적의 그 레이더나 또는 그探지 센서 그리고 무기 체계들로부터 비탐 그 확률을 줄이고 뭐 생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텔스 기능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선체 및 탑재 장비에 대해서는 레이더 그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행상화 기법을 적용을 했고 또 기관실과 선체에서 발생하는 그 적외선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 대해서는 적외선 저감 장치를 설치를 했고 또 선체에 대해서는 그 물 분사 장치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소형 함정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그 최대한의 그 스텔스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스텔스 함정의 스텔스 기능에 대해서 조금 예.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스텔스 하면 주로 그 스텔스기를 연상할 겁니다. 많은 예. 분들이. 뭐 이 함정도 스텔스 하면은 일차적으로 여러 가지 뭐 그 분야가 있지만은 그 적외선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고 해서 레이더에 안 잡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비행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스텔스 기능을 해가지고 적용해서 RCS를 줄이면은 탐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함정은 사실은 이 비행기에 비해서 굉장히 크잖아요. 예. 뭐 유정함은 뭐 고속함이라고 적은 함정인데도 불구하고 레이더에 걸리지 않도록 줄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함정의 스텔스 기능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레이더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스텔스 기능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 목적을 그래서 함정이 이제 그 체프 기능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만 체계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도탄이 날아오면은 그 체프를 쏴가지고 유도탄이 그 폴스 타겟으로 이렇게 유도가 되도록 함정이 아니고 그러면 그 체프가 가지고 있는 그 RCS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 함정보다 커야 글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함정 자체가 스텔스화 돼 있지 않으면 차프의 그 RCS를 굉장히 키워야 됩니다. 그건 거의 그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함정의 스텔스는 함정이 레이더에 탐지 안 주도록 하는 게 아니고 차프보다도 함정 스텔스를 더 적게 만드는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정을 뭐 스텔스 함정 하니까 마치 그 일반인들은 스텔스기처럼 레이더에 뭐 안 걸리는 함정을 건져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많아서 제가 좀 추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센터장님께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적에서 그 레이더파가 방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본함에 레이더파가 맞아서 다시 되돌아오는데 이 되돌아오는 그 면적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체프보다 면적이 더 작게 만들어서 이 함 자체를 나중에 적의 미사일이 날아올 때 이 체프를 발사하면은 그 미사일이 이 함보다는 체프 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크로스 섹션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배 크기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0% 스텔스 함정이 뭐냐면은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자망해버리면은 RCS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함정을 그렇게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는 방법이 이제 함정 외판에 각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더파가 이렇게 오면은 돌아가지 않고 반대로 딴 데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함정 그 외판에 그 레이더 옵서빙 매트리라고 그래가지고 레이더를 흡수하는 재질을 바르거나 그다음에 레이더파가 그 함정 외부에 구조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렇게 산란이 돼가지고 더
확산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스텔스함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그림에서 보면 밖에가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각이 져 있고 밖에 아무것도 없고 또 일부에는 이 레이더 옵서빙 배터리에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이는 거죠, 사실은. 하여튼간에 함정은 스텔스기처럼 항공기처럼 안 보이도록 하는 목적은 아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2015년 6월 27일 적정 레이더상 컨택. 서해에 등장한 6척의 유도탄 고속함. 윤영아함, 한상국함, 조천영함, 황도연함, 서후원함, 박동혁함. 제2차 연평해전 13주년을 맞아 다시 그 바다에 함께 등장한 참수리호의 영웅들. 우리가 만든 함정과 우리 영웅들의 이름으로 우리 바다를 지킨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윤영함에서 발견된 몇 가지 문제점과 그 해결 과정들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박근영 대령님께 전반적인 얘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이 윤영함도 건조 후에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어떤 문제들이 좀 나타나게 됐는지 이제 설명 좀 주시죠. 그 윤영함은 모든 무기 체계라든지 전투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국내 개발 또는 기술 도입 생산으로 해서 탑재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모든 개발 일정들이 함 건조 일정과 정확히 맞아야만이 이제 문제가 없었던 건데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 관리상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런 개발 과정 일정을 또 통제하고 또 함 건조 일정을 통제하고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서로 이제 연관지어서 적절하게 시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사업 관리상의 어려운 점이었고 문제였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그래도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는 윤영함을 경제적으로 함 운영을 하기 위해서 디젤 엔진과 가스터빈을 병합으로 운영하도록 추진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디젤 엔진과 가스터빈을 이것이 정확하게 잘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감속기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감속기어 최초 설계 당시에 좀 이제 중량의 문제가 있고 해서 진동이 많이 발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마운트를 강화하고 또 중량을 좀 증가시키면서 해결됐던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워러젯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함정에 탑재할 수 없는 그 시험평가 과정상에 함정에 탑재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우리가 함정에 탑재 이후에 시험평가 시 이제 지그재그 항해를 했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기억되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국내 개발을 이제 무기체계 획득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일정 관리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목표 성능을 구현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항상 내재된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이것을 또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방산 기술력을 더욱 축전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산 기술이 축적되고 발전되어야만이 이런 제품들을 탑재했던 함정이라든지 또는 기타 무기 체계들이 방산 수출로 이어져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정건 상무님과 함께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결국 40노트라는 속도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좀 나타나는 현상이겠지만, 이 엔진의 진동 때문에 몇 가지 장비의 어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그 윤영아 하면 40노트로 달리기 위해서 그 약 2만 6천 마력의 그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그 엔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엔진 출력을 추진기로 그 전달하기 위해서 축, 그다음에 기어, 뭐 감속 기어도 되겠습니다. 기어, 그다음에 카플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또 장치들이 서로 연동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 높은 출력의 그 기관들에 의해서 함정에서는 항상 진동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윤영아함의 경우에는 그 가스 터빈으로부터 그 발생되는 출력을 추진기에 추진기의 그 감속기 및 추진기에 전달하는 HSCS, 그러니까 하이스피드 커플링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카플링이 있는데 조순소에서 설치를 하고 그 발란싱을 하는 과정에 뭐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디젤 엔진의 경우에도 탄성 마운트로 그 설치된 그 감속 그 기어가 디젤 엔진 기진력하고 이 공진이 되면서 또 가진동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작사에서 뭐 경량화를 하는 과정에서 또 중량을 그 가볍게 해서 설계를 함으로써 뭐 발생된 그런 문제점들이고, 카플링은 그 실제 진동의 그 강한 구조로 재설계 및 제작을 해서 뭐 재부착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을 했고, 이 그 마운트 부분에서는 이 탄성 마운트 그 레지던트 마운트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리지드 타입으로 고정 타입으로 이렇게 그 마운트를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 해결을 했습니다. 뭐 이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그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해군을 비롯한 뭐 관련 기관에서 여러 가지 그 협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결함은요, 또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2010년에 건조된 2번 함이었죠. 이 한사항국함이 35노트 이상으로 이게 달리게 될 경우에 이 직진을 하지 못하고 이른바 갈지자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었었는데요. 사모님, 이거 결함 원인이 뭐였어서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 이게 그 2010년도입니다. STX 조선에서 이제 건조한 두 번째 그 한상국함인데 이게 35노트, 뭐 그 시속으로 보면 한 65km 속력입니다. 이 이상으로 이게 그 고속으로 기동할 때 이 함이 직진을 하지 못하고 갈지자로 운항을 하는 것으로 뭐 전 언론에 그때 뭐 보도가 다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뭐 결함 원인에 대해서는 뭐 초기에는 이게 어떤 그 추진기의 문제이냐 아니면은 선체의 문제이냐에 대해서 그 조선소와 또 추진기 그 개발 업체의 주장이 서로 뭐 각각 다 달랐습니다. 그 수입한 그 워터제트를 그 장착한 일본 함이 윤영함에서는 그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번 함에서 이 그 추진기 앞서에서 그 두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모터사안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워터제트입니다. 이걸 장착한 그 이번 함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여러 가지 뭐 검토 끝에 이게 워터제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단 보고 그 방사청에서 이제 주관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추진기 뭐 모든 전문가, 그 다음에 그 설계 조선소, 개발 업체가 그 모여서 그 검토를 한 결과 추진기상에 뭐 추진기의 그 조타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그 일단 그 결론을 내렸고, 이게 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배가 이 고속으로 달리면은 파도라든지 어떤 그 외력의 영향을 받아서 함수가 좌우로 항상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이게 그 일반 그 탈을 그 장착한 그런 선박에서는 이 타가, 그리고 그 워터제트 추진기를 장착한 선박에서는 워터제트가
이 적은 각도만 움직여서 배가 그 직진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국내에서 개발한 이 워터제트의 경우에 조타력을 그 발생하는 워터제트 버켓, 이 길이가 일본 항보다 그 짧게 그 제작이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따라서 이게 적은 각도에서 조타력이 부족해서 함이 직진을 하지 못하는 거로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저희 워터제트가 3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장착된 3개의 워터제트의 버켓을 길이를 각각 한 30cm씩 증가시켜 가지고 조타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그 이후에는 그 전체적으로 직진에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조금 추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당시에 언론에서 그 한상구함이 마치 뭐 큰 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뭐 갈지자로 뭐 이 배가 뭐 간다는 등 뭐 아주 그 선정적인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보면은 워터제트라는 추진기를 단 함정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직진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워레제트는 아까 우리가 연안에서 뭐 이 어망을 타고 넘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워터제트 그 자체가 직진성을 타 없이 조타기가 없어요. 일반 스크루 함정은 뒤에 조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진성에 굉장한 그 안정성을 주거든요. 워터제트는 그 타 자체가 없는, 그 타를 달아버리면 장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타 없이 건조를 합니다. 그리고 워터제트 자체로 직진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터제트가 양쪽에 2개가 있다면은 워터제트에 나오는 그 추력에 약간만 변화가 있어도 이 직진성이 흔들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워터제트를 추진한 탑재한 배들은 그 직진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외국에도 발생하고 우리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발생하면은 그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해가지고 뭐 금방 그 설명한 대로 그걸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개선하면 되는데 물론 그런 개선 과정 없이 처음부터 국내 개발한 워터제트가 뭐 완벽한 성능을 내면 좋죠. 근데 그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큰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개선하면은 다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국민들이 볼 때는 마치 뭐 방사청이나 해군이 그 뭐 엄청나게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그 일종의 매도가 되기 때문에 참 그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 말씀 참 중요한 지적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마침 또 세 분 다 나오셨으니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볼 거는요. 원래 이제 무기 체계 개발 자체가요, 이 뭐 수십 가지 실패를 거쳐가지고 최적의 어떤 상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전제해 봤었을 때요. 물론 이런 결함이 언론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론이 형성이 되게 되고 또 여론이 형성이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는 데는 이 방산업체의 아마 이 자체일 겁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주장을 또 상반된 시각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알 권리로서 알아야 되겠다. 또 한편에 있어서는 과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은 사회 국가 기밀처럼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의견이 이전에 이제 그 육군 무기 체계하는 과정에서도 좀 논란이 좀 됐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해군 무기 체계 특히 이제 함정 분야가 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좀 어떤 좀 사정과 또 어떤 부분으로 여기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좀 듣겠습니다. 먼저 이 정재수 센터장께서 좀 말씀을 주시죠. 현재 그 방위사업 관련 규정에 함정이 연구개발의 그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구개발에 포함이 안 됐어요. 왜 포함이 안 됐냐면은 연구개발은 시제를 만들어서 시험을 해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고 시제는 버리거나 또는 그 폐기를 하고 양산을 해서 전력화시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함정은 시제안부터 전력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구개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함정을 연구개발의 절차에 집어넣어 가지고 똑같이 일반 무기 체계하고 똑같이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함정을 연구개발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에 의해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함정 건조 절차가 별도로 있어요. 과거에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함정 건조 쪽의 문제는 그 관리 절차가 너무 통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개발이라는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에 집어넣어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뭐 말씀하셨지만 육군이든 뭐 공군이든 해군이든 간에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결함이 발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 결함 발생을 터부시하는 이런 분위기,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만약 이런 분위기로 계속 일을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개발자들이 위험 요소가 거의 없는 이런 기술만 갖다가 진부한 그 무기 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무기 체계라는 것은 적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적의 성능보다도 조금 낮은 무기 체계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적이 갖는 성능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야 무기 체계에서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뭐 칼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30cm를 갖고 있는데 나는 뭐 20cm 개발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는 50cm를 개발해야지. 지금까지 안 나와 있는 것을 안 나와 있는 어떤 전투 성능을 가질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자꾸 그 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그 시행착오를 막 그냥 질타를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과정에 사기도 떨어지고 새로운 정말 획기적인 무기체계 개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이 좀 개선이 되어 줬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박대리님께서 좀 말씀을 주시죠. 우리 정 센터장이 참 실감 있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 이제 우리나라 무기체계 환경을 보면 이제 ROC를 설정할 때, 왜냐하면 이게 무기체계가 전력화되면 향후 20-30년 동안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무기체계다 보니까 현재 통용되는 기술 수준을 가지고 요구했다가는 이건 별 의미가 없다 보니까 ROC를 설정할 때 보다도 좀 현재보다도 높은 수준, 세계 최고의 수준의 그 ROC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적 기반이라든지 또는 뭐 제반 여건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고려 없이 사실은 그 ROC를 좀 과도하게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연구 개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혼심을 기울여서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결과물을 낼 때는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그런 하나의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연구 체계 개발의 시험평가의 과정입니다. 이런 시험평가를 밖에서 완전 무결하게 한 다음에 함정에 탑재를 하면 사실 문제가 없을 건데, 우리가 이제 연구 무기 체계 그 시험 평가의 예산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 그 과정에 있는 것을 함정에 탑재해서 또 함정에서 이제 시험 평가를 하면서 최종 이제 연구 체계 개발을 완료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함정에 탑재고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구 체계 개발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지 그 결과론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우리 정 센터장도 있지만 이런 말을 했지만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언론에 보도될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국민 여론은 굉장히 안 좋죠.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함정 한 척에 1,000억이니 뭐 2,000억이니 이지싸움은 1조 원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거대한 돈을 들였는데도 배가 직진을 못하고 뭐 지그재그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대한 이해를 우리 이제
방송이나 또는 신문이나 이런 데 이렇게 글을 쓰시는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연구 체계 개발 과정을 좀 더 이해하시고 이렇게 좀 써주시면 국민들이 이해하는 폭도 좀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시련과 고난을 거쳐야 좋은 작품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무기 체계를 개발했는데 그것이 그냥 100% 통과됐다. 그러면 그게 운영 과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점을 시험평가 과정에서 도출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무기 체계가 더욱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부패의 시각으로 보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각을 좀 이제 버리시고 우리가 좀 현재 우리의 연구 개발의 수준과 또는 환경과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해서 국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인내하고 바라보고 그러면 연구 개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욱 힘을 내서 더 좋은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말씀 이제 주셨는데 이제 상무님 얘기 듣고 이제 전체 한 종합을 좀 하겠습니다. 이정우 상무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뭐 비슷한 뭐 대답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 함정은 이 수많은 무기 체계가 조합된 그 복합 무기 체계입니다. 그 또 함정 개발은 이 무기 체계들을 통합을 해서 각각의 임무를 훌륭히 그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성능이 그 입증된 그 장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연구개발 장비도 있고 또 신규 그 장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육상에서 뭐 성능 시험을 이제 통해서 함에 그 탑재를 하게 되지만은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워터제트처럼 함정에 이 탑재를 해서 해상 시운전을 통해 그 성능이 확인되는 그런 장비들도 있습니다. 뭐 함정 개발 중에 장비 그 자체 또는 그 장비 간의 그 연동 시에 뭐 이러한 문제점들은 얼마든지 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 뭐 지금 조선소들이 다 40년 이상 함정 건조 그 경험을 갖고 있고 그 능력 또한 뭐 세계적으로 뭐 최고의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뭐 일부 약간의 시간만 뭐 투입이 된다면은 그 뭐 해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개발 과정에서 그 장비 조그마한 장비 하나의 그 문제로 뭐 함정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또 뭐 심지어는 앞서 말씀 뭐 드렸습니다만 그 비리 등과 연관지어 가지고 그 보도를 하는 경우도 그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그 과도한 그런 언론 보도는 이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언론 대응에 그 집중하게 만들므로써 그 어떤 쉽게 풀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그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보완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희들이 무슨 그 학회에서 무슨 과제를 하면서 미 해군은 시지함을 건조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결함 사항들이 있는가, 그 인수 과정에서 이걸 미 의회 보고서를 입수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함정은 뭐 몇백 건이 나옵니다. 미 해군도 인수 과정에서 결함 시정 요구 사항이 몇백 건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군은 그 사전 성능 검증에 엄청난 돈을 쓴다고 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지스 구축함 설계 비용으로 이지스 구축함 한 척 값이 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씁니다. 우리는 얼마 든지 아세요? 그 선행 연구에 거의 돈이 안 들어갔고 설계비로 120억이가 들었어요. 그렇게 적은 돈으로 저희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이 시지함을 만들어 가지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 사항들이 수백 건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건은 어떻게 돼 있냐? 결함 사항이 하나만 있어도 함정 인수를 못한다.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함정, 특히 CG함은 인수 때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뭐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셨기 때문에 또 진행해야 될 시간상 오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세 분 패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방위 산업에 관련된 비리와 결함에 있어서의 좀 인식의 제고가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에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가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지금 이제 오늘로써 이제 저희가 고속함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이제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해군에서 이제 PKX라고 하는 명칭하에 이제 차기 고속정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PKX 사업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PKX 사업은 PKX 알파 사업과 PKX 브라보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알파 사업은 오늘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570톤급 그 윤영하급 함정으로서 2008년부터 14년까지 18척이 건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전 배치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브라보는 경하 톤수를 다시 200톤급으로 낮춰서 실질적인 고속정 사업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보 사업은 다시 배치 1, 배치 2로 지금 현재는 나눠져 있는데 앞으로 뭐 가변될 수가 있는데 나눠져 있고, 배치 1은 지금 우리 이정관 상무님께서 근무하시는 한진중공업에서 그동안에 그 기본 설계를 마치고 CG함을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년에 아마 전력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배치 1이 적정한 숫자로 아마 건조가 되고 나면은 배치 2를 또 추가적으로 건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함정 건조 그 계획은 수시로 이렇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배치 1을 뭐 계속해서 더 지을 것인지 배치 2, 3로 또 나눌 것인지 하는 것은 가변성이 있다고 아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함정을 그 배치 개념으로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특히 이제 고속정이나 이런 것처럼 척수가 많은 경우는 건조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1년에 뭐 수십 척씩 만드는 게 아니고 몇 척씩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 중에 전장 환경이 바뀝니다. 그러면 뭐 하여튼 설계 개선을 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전장 환경 변화에 그 아주 그 유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배치를 바꿈으로써 설계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 설계 인력이 국내에 유지되는 거죠. 사실은 함정 설계 인력 유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그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잠수함을 한 5, 6년 간격으로 설계를 다시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설계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조선 아무리 국내 대국이라 하더라도 함정 설계 인력이 유지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설계 인력 유지 측면에서도 배치 개념으로 이렇게 사업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구촌 IT 심장부 실리콘밸리.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 끝없이 최첨단 신기술을 발표하며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는 곳이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사업 성공률은 단 1%. 100가지의 새로운 시도 중 실제 상품화로 성공하는 것은 한개에 불과하다는 것. 그렇다면 나머지 99%의 실패작들은 어떻게 될까? 2008년 한 게임 개발자가 시작한 실패 컨퍼런스 페일컨. 발명이나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실패담을 나누는 이 행사는 매년 수백 명이 모여 성황을 이루고 있다. 페일컨의 주제는 실패를 껴안고 성공을 만들자이다. 글로벌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은
50년 넘게 실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의 실패에서 성공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BMW는 매월 이달의 창의적인 실수상을 선정하고 제약회사 머크앤컴퍼니는 연구개발에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지불한다. 3M은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 실패 파티를 열어준다. 세상에는 두 가지 실패가 있다. 책임 추궁에 집중하는 실패는 그냥 실패가 되고, 원인을 찾아 분석하는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 된다. 방위 산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우리에겐 실패할 기회조차 없었다. 아직도 수많은 개발도상국은 실패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외국의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40여 년, 한국 방위 산업은 수많은 실패를 발판 삼아 빛나는 성과를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무기체계 개발 단계의 다양한 실패는 독자적 방위 산업을 보유한 국가의 특권이며 가격을 측정할 수 없는 미래의 자산이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세 분에게 공통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윤영하함이 우리 해군의 함정 개발사에서 갖는 의미가 또 남다를 것 같은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향후 우리 해군의 고속정 개발의 전망, 이 부분들 엮어서 조금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정관 상무께서 시작을 해주시죠. 예. 윤영하함은 그 초계함인 PCC, 그리고 참수리급 그 고속정을 대체하는 함정으로 현재 체계 개발 중인 PKS 브라보와 함께 우리 연안을 책임지는 그런 함정이 될 겁니다. 크기는 PCC의 절반 수준이지만은 버금가는 그런 작전 능력과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윤영하함의 개발, 그리고 근조 과정에 또는 운용에 대한 경험은 참수리의 대체 함정인 PKS 브라보에 반영이 되어서 현재 근조 중에 있고, 이 PKS 브라보는 시험 평가를 거쳐서 내년에 우수한 함정으로 전력화될 그런 예정입니다. 해군의 고속정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전 해역에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속 함정도 필요도 하겠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필요에 따라서 각 해역에 동해, 서해, 남해 그 해역의 특성에 맞는 좀 단순화된 또 그런 고속정을 개발하게 된다면은 가격 측면에서도 좀 유리하면서 또 해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그런 함정이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함정이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정재수 센터장께서. 예, 저는 윤영하함이 우리 해군 함정 개발사에서 갖는 의미를 이 함정이 워러제트를 탑재한 함정이라는 데서 찾고자 합니다. 워러제트는 사실은 지금 함정의 아주 적용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있는 추진 체계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우를 보면은 연안 경비정이라 해서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건조하고 있는 LCS 프로젝트에 한 2,000통 정도 되는데 거기도 워러제트를 탑재했어요. 아까 워러제트가 이 어망이나 이런데 유리한 면도 있지만은 미해군 연구 보고서에 보면은 수중 방사소음을 줄이는 데도 유리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함에 워러제트를 탑재하는 경향이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소형 함정들은 그리고 워러제트를 채택한 함정이 몇 개 있었지만은 500톤급의 지금 워러제트를 탑재한 군함은 윤영하면 처음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레이더트를 이제 탑재하고 또 워레이더트를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걸 탑재하고 이런 과정에서 뭐 지그재그니 어쩌니 하면서 뭐 언론의 질타도 받고 했는데 물론 문제를 해결했죠. 이러면서 많은 그 소중한 경험을 한 그런 그 사업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균영 대령께서.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윤영함에 대해서 건조 과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얘기하고 했지만 저는 그 윤영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부 이제 기관 장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무장이라든지 전투 체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터젯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국산화해서 탑재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해군 고속정을 어떤 크기로, 어떤 형태로 또는 어떤 척수로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해군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그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윤영함에서 우리가 개발되어 있었던 각종 무장이라든지 또는 전투 체계라든지 또는 워터젯이라든지 이런 기술력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고 앞으로의 향후 고속정에 계속 이제 반영함으로써 그렇게 해야 또 우리도 방산 기술도 확보가 되고 또 방산 수출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의 노하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영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조국의 바다에서 다시 살아난 영웅들, 윤영하,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그리고 서우원과 박동혁.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숙연해지는 연평해전의 영웅들입니다. 14년 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투에 나섰던 그들은 이제 새로운 고속함의 이름으로 여전히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함정 개발사,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